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정말 멋있게 하더라. 나 그런 거는 정말 있어 보이는 건요. 이 선거판에서 진짜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그때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했죠. 네. 왜 이거를 골랐냐면은 정정을 해줘야 돼. 댓글로 달렸더라고. 금괴 200톤 누머. 금괴 200톤? 난 1000톤으로 들었다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금괴 200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내가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겠다. 근데 그 댓글이 그때 그 전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문재인 대세론의 의미가 그런 금괴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깨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댓글은 뭐라고 달렸냐면 200톤 이런 건 불가능하대. 그 댓글의 내용은 지구상에서 1년에 한 번씩 생산되는 금의 양이 있는데 200톤을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지 200톤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음모론이라도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200톤이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총 그러니까 영국의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는 금괴 총 수가 114톤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총 금괴가. 문재인 화이팅. 아 빨리 그쪽에 줄을 서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루머를 본인이 받아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황당한 루머 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쪽 애들은 그런 걸 믿더라니까. 아니 양을 좀 계산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돈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판국에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문재인 털어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처마 길이가 조금 더 불법으로 나갔다 이거고 하나 더는 송민수 회고록에 나왔던 그런 정도. 근데 거기도 문재인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금괴가 한 200톤 나와가지고 일자리 좀 만드는 데 쓰겠다 하면 훨씬 좋지 않아요? 참 유쾌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일자리 창출 못합니다. 100톤 해봐야 1조 3천억이고요.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200톤의 금괴를 털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데 총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 재원이 2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최순실이 해먹은 게 10조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상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어디다 보관해요? 그 집 밑에 지하에. 지하에. 아, 그 천마 30cm 빠져나온 그 골방에 별장 골방에 아방궁에. 근데 방에 한 가득이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킬로로? 몰라 난 계산도 안 부피가 도저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이 말대로 200톤이라고 하면요. 1톤 트럭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올라가는 정도 부피로 생각하면 200ton도 부피로 올려 그러면 어마어마할걸요? 요거 한 3평짜리 방 하나 채울 정도 분량 될 거예요. 200톤? 네. 보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그런 꿈을 옛날에 많이 꿨잖아요. 벽돌아 누워서. 만일에 내가 만일에 미국의 포트녹스를 털었을 때는 저 많은 수백 톤의 금을 어떻게 들고 나올 것인가. 내 힘으로는 100kg도 못 들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죠. 금 비중이 2.5네요. 쇠보다 2.3배가 무겁다는 거죠. 물보다 무겁다는 거겠죠. 실제로요. 물보다 1.3배. 내가 금 살짝 좀 전문가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금을 주우려고 돌아다녔었거든. 뭔지 돈 없을 때. 그래서 실제로 저 바짝바짝. 사람은 행동하는 또라이구만. 이 사람은 상상하는 또라이. 나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야. 금은빵 같은데 팔려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싹 긁어가지고 용액 같은 거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금인지 아닌지 감별해주거든. 근데 진짜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보는 순간 무게와 색깔만 보고 진짜인지 같이 다 알아버려요. 전문가. 그게 진짜 전문가들이고 다이아 같은 것도 뭐 다이아 감별법이 있어. 다이아 위에다가 뭐 점을 찍어 사인펜을 이렇게 그어 보면 금이 어떻게 되네 이게 다 있는데 진짜 선수들은 딱 보면 기다 아니다를 금방 알더만. 색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을 만져보면은 진짜 금들을 만져보면 같은 부피의 그 쇠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요. 순도 뭐 그 이런 묵직감 때문에 거지. 달라지는 건데 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가끔씩 이제 금괴 방송. 근데 인정한 겁니까? 뭔 말이야? 있다고? 뭔 소리 하는 200톤? 거야? 진짜 일베리에 방송을 하고 있어. 인정한 겁니까? 일베류들이 실제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무실 앞에서. 금괴를 밝혀라. 200톤 아니 이거.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 저 봤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이걸 유머로 삼은 거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여기까지. 갑자기 금괴 방송 될 뻔해서 대선 방송이에요. 근데 뭐 금괴 뭐 이건 우린 뭐 다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문재인에게는 왜 이런 황당한 루머가 붙어 있는 걸까? 이제 그거가 좀 뭐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황당한 유머를 더 씌워야만 뭐가 될 만큼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 일단 너무 허무맹랑한. 아니 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 새누리당 사람도 안 믿는 이야기는 일베이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일본 아이들이
45년에 철수할 때 금괴를 국내의 어떤 금괴를 갖고 가다가 그것을 배에 싣지 못하고 부산 어디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발견이 됐는데 아 그래요? 문재인이 실장 때 그를 숨겼다는 거야. 갈취했다는 거야. 아 이 좀 조금 뭐 구체적이야 얘기가.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200톤이 아니고 1000톤인가 막 이래. 맞아요. 더 많아? 내가 그 루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해봐. 지금 부산에 있는 그 해군 그 군수 창고 기지가 그렇죠. 있어. 어딘가 있대. 그 창고 기지에 뭐 수린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터널이 나왔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그 터널을 이제 시공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 뭐 갱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 갱도 밑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군번을 알 수 없는 특수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만 와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며칠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뭔가 빼갔는데 그게 금괴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그게 1000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금괴가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어디로 빠져나갔다라는 루머가 부산 쪽에서부터 정설처럼 만들어져서 돌았어요. 그래서 1000톤 얘기가 다 오기는 나왔어. 근데 이제 뭐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기준으로 200톤을 갖다, 왜냐면 1000톤이 너무 크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총 금 보유고가 104톤인데 갑자기 어디서 1000톤이라는 금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자금화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서든지 뽀록이 나 그 돈을 갖고 그냥 관상용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그 돈이 유통을 할 수 없다 이거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 만일 이런 류의 루머들은 모든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시기에 다 나왔어요. 아, 뭐 그러니까 이게 국권 화폐 뭐 이런 식의. 이걸 주장한 사람이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1000톤이 박근혜 손에 들어갔고 이거를 세월호 실어서 제주도로 옮기려다가 들켜서 이게 또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또 미국이 침몰시켰다. 여기까지 이제 주장을 해. 이 사람들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1000톤의 도대체 부피가 얼마나 되길래 자꾸 이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여기서 그만합시다. 웃겼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대처법이 순간적인 순발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답을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다 쓰겠다 하면 여러한 반론들과 말꼬리 잡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대를 쓰겠다는데 뭘. 자 이제 대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상 대통령 거의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다른 대선 후보들은 새누리당 같으면은 뭐 이인재뿐만 아니라 뭐 원유철도 나온다고 지금 공식 선언했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선언했고 뭐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숙권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선대의 캠프도 거의 꾸리는 분위기고요. 특히 몇 개월 전에는 왜 싱크탱크도 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굳히기 하는 거예요. 굳히기. 대선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청와대로 입성해요.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장관, 수석들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수위가 없는 상태고 지금의 장관들과 어느 정도 동거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임명하고 청문회하고 그런 그렇죠. 기간 하려면 하다못해 지금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유일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진영을 꾸릴 수밖에 없는 굳히기 들어가는 건 모양새고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북콘서트의 사회를 보면서 여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분 남편이 시인이었죠. 시인. 조기영 씨인가? 시인인데 난치병이라 그래서 척추에 무슨 척추가 이렇게 안 좋은 고치기 힘든 병인데 부인의 사랑으로 나았다 뭐 이런 순애보 같은 것도 좀 있는 그런 분이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전인범이에요.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이야기 살짝 나올 것 같은데 특전사령관 출신의 전인범 씨가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진짜 군인 그런 사람이랍니다. 북콘서트에서 전인범 씨가 한 말이 문재인은 빨갱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안희정의 대현정이랑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특전사령관 같은 사람들 영입돼가지고 가는 효과나 잘못된 점. 아니 뭐 효과야 있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뭐 문재인에 대해 안티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안티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빵,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군 인권을 뭐 열심히 얘기하시는 쪽에서 이렇게 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왜 지난번에 군에서 가스 뭐 이런 거를 막 이기는 극기훈련
하다가 막 사람이 화생방 극기 훈련. 화생방 극기 훈련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에 그 사실은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런 식의 그 훈련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등등이 정말 군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두루두루 이렇게 영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이해는 하나 사실 이게 너무 뭐랄까 오른쪽 눈치는 보면서 왼쪽 눈치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인범 씨가 박지만 동기래요. 요새 동기. 전인범 같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부풍 조작 같은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쪽 사람들이 투항 같은 것이 미리 쉽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지 못하게 막 뭔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쪽에 가면 저렇게 받아주네 이런 느낌?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오면 대접 받는다고. 영입한 사람들은 분명히 관련돼 있는 어떤 보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겠죠. 이제 그 집권 이후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잘 지적했어요. 지금 반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일사불란하게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 문제를 미국과 연동시켜서 미국에 가서 이제 모략질을 하고 있는 세력도 있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안보에 대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오버하는 셈이 있어요. 또는 이런 전반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저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특전사. 전인범 씨가 지금 박지만의 동기이고 그 세력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군 출신을 영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취약성을 저쪽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빨갱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훈련이 혹독하다는 이런 부대의 출신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안보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박사모들이 실제로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또는 전경련이 지원하는 반탄핵 집회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쪽과 관련한 특수부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지원, 마치 항상 불변적인 지지자인 것처럼 보수들이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을 영입해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또는 군부대 내에 마피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라인들을 좀 무마시키는 방식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전에 왜 특전사에서 무슨 훈련하다가 2명 죽었잖아요. 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이분은 우리 군대 군인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이제 집안도 엘리트고 유한양행 그 사장의 할아버지였고 어머니도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홍숙자 여사였고 그 아버지도 한의사였고 이런 분이었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총 11개 이상의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실 때 미국에 있는 장성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메시지만으로도 미국에 충분히 어떤 그 안보에 관한 또 이런 보수에 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분의 품성이 이제 이름이 난 거는 굉장히 군인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체질. 예, 체질상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 외부에서 장성이 온다 또는 국회의원이 온다 그래도 장병들한테 청소시키지 마라 그랬대. 뭐 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 장병들 고생스럽게 하냐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이 퇴역을 할 때는 거수경례를 해서 줄 거는 없고 사단장 경례나 받고 가. 그리고 경례를 해서 붙이기도 했고요. 군수사령관이 방문을 했을 때는 밑에 이제 그 군인들 쓰레빠가 다 찢어지고 그러는데 안 바꿔줬나 봐. 그래서 군수사령관 왔는데 바꿔줄 때까지 쓰리퍼를 입에다 물고 얘기를 안 했대요. 이게 하여튼 괴짠 거야. 군대 안에서는 출세지향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군인의 입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병들을 사랑했던 군인인 거고
어저께 영입이 되는데 오늘 벌써 무슨 뭐 안보정책 토론회 이런 걸 주제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정치 모른다. 우리 군인들한테 좀 더 사병들이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성신여대 총장인 심화진 씨입니다. 아,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쟁쟁하네. 아니 근데 성신여대 심화진 그 경우에는 나경원 그렇죠. 딸의 네, 거의- 일단 거기까지만 가. 까지로 물려 있어요 예. 지금. 예. 기득권 안에는 확실하게 줄이 그렇지, 있네. 그렇지. 그런 분이 투항하신 거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지금 선거 국면에서 가장 설설 끊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일테면 저번에도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안희정은 굳이 말하자면 친노의 다크사이드 같은 거다.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암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대선 자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친삼성, 친재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맥락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 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그렇다면 참여정부 때의 일들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달리 하겠는가라는 대답을 무척 듣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분명한 대답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문재인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안희정이 보여줘. 막 패를 날려. 막 보여줌으로써 그냥 가만히 있는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건 아닌데 글쎄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희정을 보면서 그래 친노의 다크사이드라는 건 바로 저것이지. 근데 그것과 어느 정도 선긋기가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 상태이면서 문재인은 안희정이라는 오른쪽 카바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안희정이 지금 뜬다 한들 뭐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의 벽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결국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결국은 문재인이 되긴 돼. 이쪽에서는 되긴 되는데 결국 왼쪽 날개냐 오른쪽 날개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날개로 견인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종의 이거는 좌우 이념이라든지 어떤 여론고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종의 승부수 같은 거지. 일단 반기문도 그만두고 또 충청도 성향의 어떤 표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요 야권 내에서도 반문재인 표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정권 교체해보자는 게 제3지대 이런 거고 이게 또 변질돼가지고 새누리당 찌꺼기들도 들어오는 그 3지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뭘로 흔들어도 대세로는 후보가 안 흔들리니까 여기에 한번 일단 논란거리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주체가 누구야? 안희정이. 근데 안희정과 문재인을 그렇게 독립 변수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래서 안희정이 아직까지는 한 50%쯤 올라왔다고 보는데 보조 개념으로서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처음에 시작했을 수도 있죠. 오른쪽 쉴드. 그런데 대중의 반응이 세게 오면 내가 본선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충분하게 그런 그런 거거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희정이건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정권 잡으면 하는 정치는 비슷할 거예요. 던지는 어떤 느낌 자체가 좌냐 우냐 정도 이런 느낌이지. 근데 그런 느낌 속에서 안희정이 뭔가를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예요. 지금 떡밥도 막 물어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반기문 변수에 수혜주로 최 2등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러는 게 있단 말이야. 저쪽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막 피해 숙청이 올 것 같고 우리는 우쪽으로 간다고 화를 하지만 그쪽 사람들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희정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수 정당에 있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대연정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사리가 없는 일종의 그 뭐랄까 화합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갑자기 반기문이었고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이 안희정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살짝 그거를 받아 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지민님이 얘기한 좌청룡 우백호 개념에서의 문재인의 호위무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처세를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 자체를 독주로 보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의제로 놓고 본다면 안희정 때문에 좌우가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대연정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사드 문제는 뒤에 치더라도
대연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 왜 대연정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대통령 잡아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하나도 할 수 없으니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이러지. 해야 되니까 니네도 들어오고 다 해서 대연정 대정부 연합정부 구성해서 니네나 우리나 똑같은 국가를 위한 거니까 한번 열심히 국가를 재건해보자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클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고 약간의 핵심 코어 20%에서 25%의 죽어도 새누리당 충성도가 높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끌어보겠다는 심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기문의 낙수 효과와 그다음 충청도만의 이번에는 우리도 대통령 만들어보자 그 효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저것들 아닌데 도저히라고 중간에 서 있는 표를 얻어보면 25% 이상 치고 올라갈 거라는 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25% 정도 치고 올라가면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선 투표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표와 안희정이 만약에 지지자들이 결합돼서 반문 정서를 타고 들어간다면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의 변수를 노린다고 해서 저는 안희정이 혹시 인기도가 15% 넘어가니까 마치 김두관이처럼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새누리당을 응징하자고 80%가 지금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여기다 연정하재.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게 뭐 잘했다는 소리야. 아니, 이건 우로 넘어가 버린 새누리당을 포함하자는 연정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도 연립정부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권을 아우르는 연립정부는 사실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한 게 아니라 필요하죠. 사실상.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전술적 차원이냐 이게 그럼 전략적 차원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지금 뭔가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기문이 낙마한 상태에서 뭔가 가운데에 내 마음 갈 곳 몰라 하는 표들도 있는 상태에서 안희정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종의 실험적인 차원에서 뭔가 막 질러보는 오른쪽 우클릭 강하게 하면서 질러보는 거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요.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막 경선 붙고 막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솔직히 야당은 실종되다시피 했었어요. 마치 그 경선이 전체 누가 되느냐가 막 초미의 관심사인 것처럼 계속 친박이냐 친이냐 그 플레이오프전을 가지고 코리안 시리즈인 것처럼 막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래 봐야 어차피 이쪽이랑 붙는 거잖아 라고 했지만 그거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것처럼 지금 이 여당 쪽을 뭔가 이슈에서 실종시켜 가면서 이쪽에서 난 많이 우클릭 너는 가만히 있어 뭐 그래서 나는 더 우클릭 뭐 그래서 누가 이겨 막 그 이슈를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을 다 가로지르면서 전부 이 모든 이슈가 다 더불어민주당 거지라고 이렇게 짱을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한편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모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친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눈길에서 사실은 아하 의구심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야 그러면 결국 저쪽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로 결국은 계속해서 참여정부 시즌2가 되는 거고 왼쪽과는 연락에 싸우겠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힘만으로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실제로 보수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던 사람이래 옛날부터. 근데 그 심상정 의원이 그래서 애 늙은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왜 조기숙 교수의 인터뷰 때 약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기숙 교수가 안희정 지사가 숨겨놓은 엑스맨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근데 그 느낌 속에 어떤 사람이 정말 맛있는 코어의 음식 송로버섯 같은 거를 입에다가 쏙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잠깐 그거 네 거 아니야라고 제동을 걸어보는 마지막 승부수인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실제로 만약 이걸 내걸고 대통령한테 연정 안 합니다. 못한다고 보고요. 이 떡밥을 물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냐.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과 안희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타전 비슷하게 치고 받으면서 자기들 공간을 막 넓혀놓는 거예요. 그 최소한 두 사람의 표의 합이 50%는 넘게 해줘야지 결선 투표로 가보는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끼리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던져주지 않으면 딱밤 물지도 않아. 누가 여기서 웬만한 아젠다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겠다. 흥행 플레이로서는 괜찮은 거다. 일단은. 아니 뭐 맞는 얘기예요. 가령 지금 이재명이 이제 초반에 막 떴을 때 굉장히 개혁적인 아젠다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운동 진영 내에서 과거 같으면은 뭐 정의당 정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의당 지지율이 점점 소멸되다시피 했던 이유가 이재명이 이를테면 정의당 그쪽 스펙트럼까지를 다 넘나들었단 말이야. 이미 그쪽까지를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과거 뭐 민노당이었거나 뭐 진보신당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동쪽을 서쪽이야 동쪽이야 하여튼 서쪽을 정벌 하러 막 댕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 이를테면 국민의당 입장 정도가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라든가 뭐 이래서 뭐 친문은 아니고 그런데 제3 어떤 뭐 완전히 저쪽은 아니면서 이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이미 다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말 그 국민의당을 넘어 그 바른정당하고 정말 키스하게 생긴 정도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짝에서부터 저 짝까지가 다 더불어민주당 됐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를 확장시킨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건데 누군가가 하나 뽑히게 되면 과연 이게 좌우로 그만큼 포괄하며 요동치는 정도가 되겠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작대기 꼽히게 되었을 때 그 작대기에서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값이 나오는 건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를 쫙 가랭이를 벌리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청령 우백호라는 개념에서 흥행을 위한 대반란은 성공적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상대가 견주할 만한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1위부터 2위까지가 전부 황교안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이제 같은 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당 소속에서 어쨌든 호위무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그러면 좌우 막 이념이고 뭐고 없이 막 질러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논쟁이 되고 사회적 이슈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문재인은 한마디씩 던지면 이게 바로 아젠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이 쇼는 또는 반란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 사람의 인상평, 이미지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연정을 하는데 새누리당 본진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정당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그게 그 지점이 이재명 시장의 비판 지점이거든. 공범들인데 무슨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냐 이건데 문제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다 재벌 개혁을 이슈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재벌 개혁은 그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자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일식으로 아예 숙청하다시피 프랑스식으로 그런 혁명이 아니면 소수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고 그냥 빌빌 그러다가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이거 하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인정해준다고 생각해. 한쪽은 이런 혁명식이니까 좀 더 선명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확실하게 쳐내자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때 그 조기숙 교수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막 안희정이 막 카드를 막 뽑아 제끼는 거야. 난사를 근데, 하고 있지. 그걸 이제 보면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미님하고 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그 모양이에요. 저는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은지 아세요? 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국가를 한번 운영해봤기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민중적인 역사를 뒤바뀌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집권 1년 동안은 거의 50만 이상이 밀리는 집회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대 노동학법 철회하라. 그다음에 도감청 가능한 테러법 수정하라. 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정권 바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 어떤 새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야? 이재명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정말 또 진한한 투쟁이 있어요. 특히
저희 노동계 같은 경우는 거의 미친 듯이 투쟁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투쟁이 없이는 이들은 절대 국가 개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결국 광장에서 싸우는 쪽으로 당연히 이걸 그렇죠. 이끌어갈 것이다. 제가 지난 과정에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지자체장이 새누리당을 싸우기가 쉬워요. 존나게 싸우는 거예요. 막 튀어받고 치고받고 네가 피 터질 때까지 싸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냥 미친 듯이 물고 떨어지고 4년 5개월 막 살리고 그래요. 근데 예.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못 싸워요. 적당하게 합의밖에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온단 각이 말이야. 안 나온다는 뽐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잡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든 적어도 1년 개혁 드라이브로 완전히 바꿀 때 1년까지는 계속 저는 촛불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도 힘 받고 밑에 참모들도 힘 받고 은근슬쩍 개혁하는 겁니다. 혁명의 시기는 사실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거였고요.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한 말은 혁명적 시기가 도래했다기보다는 좀 일찍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보수가 돼가나 봐요. 마치 유시민과 썰전을 같이 하는 전원책이 유시민의 동화돼 가는 거 못 느껴요? 유시민과 썰전하기 전에 전원책이 모습과 유시민의 썰전이 나오는 전원책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수들 중에 조금 건전한 보수들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잘못된 건 많으니 같이 가자 하는 그게 더 위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어떤 중립을 지키려고 보니까 한쪽에 그런 생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인 것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였으면 분명히 안희정 엄청 욕했을 겁니다. 많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희정의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반기문이 존재했을 때와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바뀌어버린 언론 프레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조중동 한경호 안에서 반기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반문연대, 친노 패권에 대한 게 모든 기사를 장악하고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 싹 사라졌고요. 문재인과 안희정이 맞붙어서 비슷한 사이즈로 커가고 있다. 20% 돌파하면 안희정도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모두 짠 듯이 펌프질을 하고 있어. 지금 안희정 뒤에 가서 막 펌프질을 해주고 있어. 이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언론이 통일된 기조를 보일 때는 뒤에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펌프질 하는 놈이 있어. 왜 펌프질을 할까요? 반기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둘이 싸잡아서 얘기를 했어. 저 친문 저 패권 잡은 애들이 또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저것들 되면 박근혜랑 똑같은 애들 되는 쟤들이 하고 있다. 그거 막아낼 사람은 반기문 뿐이다 하는데 반기문이 뜬금없이 없어지자마자 이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20% 이상 책임지고 밀어 올리겠다는 듯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야. 쟤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문재인에 대한 쟤들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을 스크래치 내고 이 안에서 문재인의 어떤 대세론에 대한 부분을 꺾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당분간 다음 후보가 준비돼서 등판될 때까지 이대로 두면 문재인이 한도 끝도 없이 더 커져버릴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사실상은 반기문이나 다른 지금 여당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대표 선수가 나서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역선택으로 안희정에게 펌프질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 말고는 이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태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한 방에 갈아타나? 친문을 그렇게 때려잡다가 한 번에 그 키워드를 없애? 조기숙 교수가 얘기를 잘해갖고 모든 정편이 감동해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기조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저는 그래. 최종 목적은 적은 적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문재인을 일단 안희정으로 때려잡고요. 안희정을 안철수가 때려잡게 만들면 돼요.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지금 그 프레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때려잡고 안희정을 안희정과 안철수가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서 저들이 쓰리 쿠션이다. 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희정이 좆되는 거예요. 좆된 게 아니에요. 좆돼야 돼. 응.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정반대로 안희정은 사쿠라야. 김종인이 데리고 나가려고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쪽 내에서의 동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라이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합적인 거지. 저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벌기용으로 문재인 뒤양모로 키우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럼요. 예, 또 안희정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호응 받는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는 거지. 한쪽으로 규정을 내려놔 버리면 안희정 쓰레기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안철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안철수 이야기는 우리가 팔당 이후에는 사실 까는 것밖에 안 했는데 점점 소멸되어 간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큰 그림 그리셔서 있어요. 이것저것 막 자기가 그림 그려갖고 반기면 중간에 없어질 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랑 문재인이랑 붙는다. 요 꿈을 꾸시는 분이야. 근데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난 그 연설문 좋던데.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원래 교섭단체는 무슨 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가 하는 건데 이례적으로 대선 주자를 대표성을 띠게끔 해줘가지고 여기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학제 개편이에요. 네. 와, 그 학제 개편은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으로 유치원을 2년 동안 그냥 보냅니다. 무상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만 5세에 들어가서 10세에 졸업하는 형태. 그래서 5년. 그리고 중학교를 또 5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나는 좋더라고요. 뭔데 왜? 그러니까 지금요 말하자면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에서부터 1, 2, 3,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앞전에 5살, 6살, 5살, 6살 그 2년 동안은 유치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학년, 6학년 나이 때부터가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에다 앞에 2개 보태서 5년. 그리고 이제 2년 이렇게 돼서 지금 고3 나이에 대학을 가든가 사회에 나가든가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초등학생들의 고학년이요. 과거 초등학생들하고 매우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차라리 저 나이 때가 중학생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학교 공부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격시험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게끔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학점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 따면 나가게 된대.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없앤다는 거죠. 조기수 교수님 나왔을 때 대선 아젠다 중에 2012년의 아젠다가 교육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주장했었잖아요. 교육으로 승부를 보시겠다는 건가? 아니 근데 저는요 이 연설문이 별로 길지도 않으면서도 교육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도 뭐 과학기술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쫙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썼다. 이거 본인이 썼다는데 물론 자기 전공이 뭐 과학 이런 쪽인 거고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이 교육개혁보다 결선투표제입니다. 대선 결선투표제인데 대선 결선투표하고 이제 18세 선거권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자. 이게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헌재에게 위헌 법률 그거를 맡겨서 보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난 그 얘기도 상당히 쌈박하게 그러니까 들리던데요. 지금 안희정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안철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나올 텐데 전체 대선판에서 문재인이 50%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후보보다는 2등을 할 수 있다 자신감에 개헌을 해서 일단 원포인트로 결선투표제를 만들어 놓고 아니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선거법을 바꾸는데 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헌재에게 위헌 법률 그걸로 물어보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지가 그래서 2등 해가지고 나중에 1등 한다는 그런 식의 코스를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름 그 글이 내가 좋다라고 이해를 한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뭐 한 30% 정도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막 후보가 다 많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근데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거를 이유를 잘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교육계획 같은 경우. 왜 믿지 않느냐면 서울대하고 연고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입시 경쟁은 폐지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개혁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대나 연고대가 존재한 상태에서 어떤 개혁안이 먹힌다? 서울대학교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60%, 관료들의 60%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서울대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런 한국의 아무리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혁해봐야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먼저 우선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대학을 오히려 국립대를 전부 서울대로 개정하거나 조기숙이 주장한 또는 기존의 1, 2, 3의 대학들을 모두 국가가 사들여서 저는 국립대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안철수가 주장한 예를 들면 개혁을 해서 5년 동안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지정해 주거나 또는 거기에서 자기 성향 그다음에 자기 능력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독일이나 북미처럼 맨투맨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우월한가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너는 서울에 있는 모 과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가려고 해서 문제지만 대학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중고등학교 개혁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없어지고 그 좁은 문 보통 40만에서 50만이 5천 명 뽑거든요. 서울대가. 연고대 5천 명씩 총 15,000명인데 40만 60만이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이 계획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맷돌에 아랫돌부터 갈아야 돼, 윗돌부터 갈아야 돼 같은 이야기가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갈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랫돌서부터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장기 플랜으로 놓고 이렇게 바꿔가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 서울대 연고대가 있는 이상 뭐 밑에를 아무리 바꾼들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그럼 대학을 바꾸면 나중에 취업 이런 그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줄 세우기가 존재하는 이상 이게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건 거예요. 다르죠. 대학 출신의 학연 지연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서울대가 전국에 50개가 있는데 너 서울대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거 학교 개혁은 장기적으로 보통 장기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되거든요. 4년에서 5년에서 한 번씩 교체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가. 보통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레이스를 시작해요. 서울대 가려고. 그런데 이 서울대라는 작은 관문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이 전부 입시 위주로 뒤바뀌고 인성이 안 인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서울 대학에 벌써 대학에 개혁 과제를 먼저 내놔야 돼요. 대학 과제 내놓지 않고 밑에서부터 고친다는 거고는 집에서 다 사교육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앞에 정치적인 부분은 그냥 빼고 들었습니다. 뭐 투표, 뭐 결선 투표제 이건 다 지조차고 하는 거고 노리는 거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공약 안에서 부딪힌다는 내용을 안철수 씨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게 부딪혀요? 첫째 이제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 안철수가 내놓은 그 공약은 18세 이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교를 마치고 들어가는 나이가 아닌 18세쯤에 일자리를 얻어서 들어가겠다는 게 이게 뭐냐 대학까지 말고 일찍 취업해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좀 더 아직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철폐나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뚜렷한 입장에서 안 될 애들은 일찍 공장에 취직해서 산업 현장으로 가라라는 얘기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은 거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도부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충분히 시류에 따라갈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문재인도 뭐 일자리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했는데 둘 다 모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IT를 기반으로 한 복융합체적인 학문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제조업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생산직이라든지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날아가 버려.
거진 40% 가까운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젊은 아이들을 18살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걔들은 무슨 관리직이나 과장을 시킬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산업 현장으로 가서부터 이 단계를 쌓아 올라와야 되잖아. 그 아이들이 취직할 직업을 없애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줄여진 일자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산업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IT부터 시작해서 생명공학, 바이오, 뭐 모든 종류의 인문학을 결합한 학문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은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는 정부나 정책들은 반드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갖고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유행이니까 무조건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없다는 그렇지 거야. 않아요. 저는 이거 내용이 4차 산업혁명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일자리가 구조 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 18세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1년씩 땡겨지는 거거든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상태가 돼가지고 18살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단순 노무직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씨도 뭔가 이렇게 던지긴 던지는데 최근에 일간지 3개의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한겨레, 동아일보, 국민일보. 근데 사실 안철수 지지율은요 5명 정도에서는 그냥 사실상 꼴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던졌는데 안희정 같은 반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묻히는 메아리가 없는 상태가 돼갖고. 근데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탄핵 이전과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아서 80% 정도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는 일단 국민들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여론인 거예요. 그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할 거야라고 하는 지속 지지층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제일 높아요. 70.1%고 나머지는 60%대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반대로 여권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황교안 절대 안 찍을 후보 1위에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정말 찍고 싶다. 절대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하나 더는 어떤 누구와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지표만 갖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들이 뭔가 음모를 갖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면 이 정도 되면 대세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대세론은 맞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세론 안에 또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뭐 탄핵이 뭐 되고 아직 인용은 안 되고 막 이런 상태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스트레스야 일종의. 근데 이 불안한 와중에 이를테면 불안도 내지는 어떤 예측 불허성 이거를 좀 줄이고 싶어 해. 줄이고 싶어 하는 일환으로 한 사람의 대세를 맞아. 만들어 놓고 일단 그냥 쭉 밀고 보지 라는 상태로 왜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 일단 예측 변수를 줄이니까 말하자면 중간 그러니까 어디도 별로 그렇게까지 심사숙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대세론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심리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예측 불허성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탄핵이 완전히 인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스타트 되었을 때는 조금 지금의 이 대세론보다 약간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대1 안철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그리고 이게 재편이 돼 있을 때 그다음에 샤이보스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돌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대세론만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언론과 또 종북 프레임이 작동되면 어느 정도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문재인과 연결된 사람 모두 다 입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반문연대 빅텐트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부정이 43%고요. 긍정이 30% 정도예요. 긍정이라고 말하는 쪽은 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예전에 고정 지지층 딱 그 느낌이잖아요. 30%가 그렇죠. 남아있는 네. 것처럼. 지금 아까 송 작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문연대 삼지대 이야기가 이제 쏙 들어갔다는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분위기상 반기문이 무너짐으로써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당의 빅텐트가 사라져버린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될수록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 황교안은 어차피 못 나올 거야. 나와도 즉사발 맞고 들어갈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은 정말 유명무실한 지지율 3, 4%짜리 새누리당 여당 후보하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도의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를 간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등등인데 그 아까 신비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안철수가 진짜로 결선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우리 새누리당 후보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인재 까짝까짝거리고 그리고 바른정당 후보도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최대로 올랐는데 한 7, 8% 정도가 야. 근데 만약에 대선이 본격 레이스를 뛰는데 문재인 1위 뛰고 있는데 안철수가 뭐 한 10% 정도 차이로 뒤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걔들이 그림일 뿐이야. 난 그런 그림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호감도가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층들이 안철수에게 몰표를 주고 최소한 정말 빨갱이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애들인 것 같은 문재인을 이기게 해준다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저쪽 입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반문연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양자 대결을 지금까지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봤거든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납니다. 물론 탄핵 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나면 분명히 저쪽에 표 결집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철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새누리당 후보가 저는 다 가져갈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런 여론 같은 애매하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탄핵이 인용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인용된 후에는 새누리당도 아마 후보를 황교안 말고라도 다른 사람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면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를 뒤집어 엎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네,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보수 대연정해서 결합해서 어쨌든 연립정부를 안철수랑 같이 제안한다고 한다면 덥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당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입장에서 1대1 구도 안 만들고 안철수 그다음 문재인 그다음에 새누리당 후보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최상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황교안은 이건 뭐 페이스메이커 자기 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하는 거예요. 거고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탄핵 인용 안 됐을 때는 정말 골 때린 상황 와버려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야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는 게 있지도 않은 금괴가 발견된다고 비유할 정도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이 그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져요. 왜 그러냐면 책임론을 문재인한테 씌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그쪽에 이제 그걸 빌미로 저쪽 물론 후보가 없다는 아직까지 치명적인 건 있지만 그렇게 뭉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현재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갈을 물려놓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여 하고 그러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분노한 민중들은 니들 뭐 하냐고 거기다 항의를 할 것이고 그런 혼돈이 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되면 심각한- 지금 뭐 문재인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요. 다 날라가요. 훨씬 더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떤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 같아. 괜히. 아니, 근데 누가 그 후폭풍에 제일 피를 흘리게 될지는 알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진짜. 몰라. 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불안정성, 예측 불허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다 두렵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디 누가 진짜 개피 흘리나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은 생기는 거지. 광화문에서 정말로 처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집단이 욕망의 강도만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잡아요. 우리 민중이 더 정권 교체를 하고 국가를 개조해야겠다는 그 욕망에 비해서 저들의 국가 권력 장악의 욕망이 더 강하다면 우리는 저들한테 져요. 항상 져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도 어차피 선거는 해야 되잖아. 12월 달에. 그러면 다시 이재명 시장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다. 연착륙은 불가능.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불과 한 달 전에 안희정이 한 달 전보다 지금 10% 이상 뛰어 올라왔거든요. 딱 그게 이재명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딱 그 기간 동안에 10% 올라가는 거 보면. 야권의 후보들 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심지어 안철수까지 뭐 손학규 지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내 후보 지지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재명 지지자들이 팟캐스트를 만들면 다른 지지자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야. 방송을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 지지자나 보통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줄 거로 착각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철수를 아직도 야당으로 보고 지지를 한다든지 손학규를 어디 뭐 민주당의 어떤 그 합쳐야 될 세력으로 보고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주실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범새누리당만 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안철수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매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역시 우리 네. 권 PD는 천재예요. 바로 천재 굉장히 필요한 이 시기에. 아니, 이거 양날의 칼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데려다 놓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방송은 일반인들이 끌어가는 컨셉인데 내가 왜 이재명 시장을, 문재인 후보를, 안희정 지사를 또 누구를 지지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자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팟캐스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토론을 잠깐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건 공개적으로 딸딸이를 쳐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다 들어보고 왜 우리가 왜 100분 토론 같은 거 보면 새누리당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속 터져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식일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붙나요? 그렇죠. 오 재밌겠다. 섞어 놓는다고? 섞어놓는다고. 섞어놓는다는 거구나. 아니 이 안에서 싸움 붙으면 어떡하려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인신공방은 안 되고, 네, 팩트 중심 또는 공약 중심으로 그렇죠. 네, 서로 어떤 게 더 공약이 낫다 이런 걸 이제 서로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 비슷한 컨셉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얼굴 마주 보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진짜 앞에 있어도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 위험해 그거. 아 근데 인상 찌푸려지는 토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정당한 룰에 의해서 나는 이래서 문재인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뭐 안희정 지지한다, 뭐 안철수까지도 포함되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questionkorea@gmail.com으로 나는 문재인 팬덤을 대표해서 한번 내 이야기 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해서, 안희정 대표해서 이거 공평하게 하려니까 이름 다 말하는 게 참 불편하네. 아니 근데 이것도 일종의 여론조사 되겠는데 지원자 숫자를 보면 네.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 되는 거잖아. 아니,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건 아니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냐 어떤 A 후보 지지자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인데 B 후보자는 해박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요. 먼저 메일 주신 분 위주로 저는 컨택을 하려고 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컨텐츠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 B 후보는 말을 못해.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B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명씩 후보군의 지지자 5명씩을 받아서 그 5명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나갈 사람을 정하게 하면 더 공정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볼까요? 네. 이건 충분합니다. 시민 대리인단 비슷한 그렇죠. 걸로 해서 5명 중에 먼저 커뮤니티에 시켜보자 이거지. 아니 5명 중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 어찌 됐건 정치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같은 부피의 그 쇠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요. 순도 뭐 그 이런 거 묵직감 때문에 따지는 달라지는 거지. 건데 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가끔씩 이제 금괴 방송. 근데 인정한 겁니까? 아뭔 말이야? 있다고? 뭔 소리 하는 200터? 거야? 진짜 일베리에 방송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어. 인정한 겁니까? 일베류들이 네. 실제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무실 앞에서. 금괴를 밝혀라. 200톤 아니 이거. 국회 앞에서도 이런 시위 네. 저 봤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이걸 유머로 삼은 거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여기까지. 갑자기 금괴 방송 될 뻔했어. 대선 방송이에요. 근데 네. 뭐 금괴 뭐 이건 우린 뭐 다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문재인에게는 왜 이런 황당한 루머가 붙어 있는 걸까? 이제 그거가 좀 뭐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황당한 유머를 더 씌워야만 뭐가 될 만큼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 일단 너무 허무맹랑한. 아니 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 새누리당 사람도 안 믿는 이야기는 일베이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일본 아이들이 45년에 철수할 때 금괴를 국내의 어떤 금괴를 갖고 가다가 그것을 배에 싣지 못하고 부산 어디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발견이 됐는데 아 그래요? 문재인이 실장 때 그를 숨겼다는 거야. 갈취했다는 거야. 이 좀 조금 뭐 구체적이야 얘기가.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200톤이 아니고 1000톤인가 막 이래. 더 많아? 내가 그 루머를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한번 해봐. 지금 부산에 있는 그 해군 그 군수 창고 기지가 그렇죠. 있어. 어딘가 있대. 그 창고 기지에
뭐 수리인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터널이 나왔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그 터널을 이제 시공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 뭐 갱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 갱도 밑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군번을 알 수 없는 특수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만 와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며칠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뭔가 빼갔는데 그게 금괴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그게 1000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금괴가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어디로 빠져나갔다라는 루머가 부산 쪽에서부터 정설처럼 만들어져서 돌았어요. 그래서 1000톤 얘기가 다 오기는 나왔어. 근데 이제 뭐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기준으로 200톤을 갖다, 왜냐면 1000톤이 너무 크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총 금 보유고가 104톤인데 갑자기 어디서 1000톤이라는 금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자금화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서든지 뽀록이나 그 돈을 갖고 그냥 관상용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그 돈이 유통을 할 수 없다 이거지.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 만일 이런 류의 루머들은 모든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시기에 다 나왔어요. 아, 뭐 근데 이게- 국권 화폐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1000톤이 박근혜 손에 들어갔고 이거를 세월호 실어서 제주도로 옮기려다가 들켜서 이게 또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또 미국이 침몰시켰다. 여기까지 이제 주장을 해. 이 사람들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1000톤에 도대체 부피가 얼마나 되길래 자꾸 이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여기서 그만합시다. 웃겼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대처법이 순간적인 순발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답을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다 쓰겠다 하면 여러한 반론들과 말고리 잡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대를 쓰겠다는데 뭘? 자 이제 대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상 대통령 거의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다른 대선 후보들은 새누리당 같으면은 뭐 이인재뿐만 아니라 뭐 원유철도 나온다고 지금 공식 선. 전인범 씨가 지금 박지만의 동기이고 그 세력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군 출신을 영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취약성을 저쪽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빨갱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훈련이 혹독하다는 이런 부대의 출신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안보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박사모들이 실제로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또는 전경련이 지원하는 반탄핵 집회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쪽과 관련한 특수부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지원, 마치 항상 불변적인 지지자인 것처럼 보수들이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을 영입해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또는 군부대 내에 마피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라인들을 좀 무마시키는 방식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전에 왜 특전사에서 무슨 훈련하다가 2명 죽었잖아요. 질식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이분은 우리 군대 군인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이제 집안도 엘리트고 유한양행 그 사장의 할아버지였고 어머니도 이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홍숙자 여사였고 그 아버지도 한의사였고 이런 분이었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총 11개 이상의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실 때 미국에 있는 장성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메시지만으로도 미국에 충분히 어떤 그 안보에 관한 또 이런 보수에 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네. 근데 이분의 품성이 이제 이름이 난 거는 굉장히 군인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체질. 예, 체질상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 외부에서 장성이 온다 또는 국회의원이 온다 그래도 장병들한테 청소시키지 마라 그랬대. 뭐 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 장병들 고생스럽게 하냐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이 퇴역을 할 때는 거수경례를 해서 줄 거는 없고 사단차 경례나 받고 가. 그리고 경례를 해서 붙이기도 했고요. 군수사령관이 방문을 했을 때는 밑에 이제 그 군인들 쓰레빠가
다 찢어지고 그러는데 안 바꿔줬나 봐. 그래서 군수사령관 왔는데 바꿔줄 때까지 쓰리퍼를 입에다 물고 얘기를 안 했대요. 이게 하여튼 괴짠 거야. 군대 안에서는 출세지향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군인의 입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병대로 사랑했던 군인인 거고, 어저께 영입이 되는데 오늘 벌써 무슨 뭐 안보정책 토론회 이런 걸 주제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정치 모른다. 우리 군인들한테 좀 더 사병들이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성신여대 총장인 심화진 씨입니다. 아, 또 진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쟁쟁하네. 아니 근데 성신여대 심화진 그 경우에는 나경원 그렇죠. 딸의 일단 거기까지만 가. 까지로 물려 있어요 예. 지금. 예. 기득권 안에는 확실하게 줄이 그렇지, 있네. 그렇지. 그런 분이 투항하신 거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지금 선거 국면에서 가장 설설 끊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참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일테면 저번에도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안희정은 굳이 말하자면 친노의 다크사이드 같은 거다.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암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대선 자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친삼성, 친재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맥락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 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그렇다면 참여정부 때의 일들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달리 하겠는가라는 대답을 무척 듣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분명한 대답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문재인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안희정이 보여줘. 막 패를 날려. 막 보여줌으로써 그냥 가만히 있는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건 아닌데 글쎄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희정을 보면서 그래 친노의 다크사이드라는 건 바로 저것이지. 근데 그것과 어느 정도 선긋기가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 상태이면서 문재인은 안희정이라는 오른쪽 카바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안희정이 지금 뜬다 한들 뭐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의 벽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결국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결국은 문재인이 되긴 돼. 이쪽에서는 되긴 되는데 결국 왼쪽 날개냐 오른쪽 날개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날개로 견인되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종의 이거는 좌우 이념이라든지 어떤 여론고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종의 승부수 같은 거지. 일단 반기문도 그만두고 또 충청도 성향의 어떤 표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요 야권 내에서도 반문재인 표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정권 교체해보자는 게 진짜 삼지대 이런 거고, 이게 또 변질돼가지고 새누리당 찌꺼기들도 들어오는 그 삼지대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뭘로 흔들어도 대세로는 후보가 안 흔들리니까 여기에 한번 일단 논란거리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주체가 누구야? 안희정이. 근데 안희정과 문재인을 그렇게 독립변수로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래서 안희정이 아직까지는 한 50%쯤 올라왔다고 보는데 보조 개념으로서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처음에 시작했을 수도 있죠. 오른쪽 쉴드. 그런데 대중의 반응이 세게 오면 내가 본선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충분하게 그런 그런 거거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희정이건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정권 잡으면 하는 정치는 비슷할 거예요. 던지는 어떤 느낌 자체가 좌냐 우냐 정도 이런 느낌이지. 근데 그런 느낌 속에서 안희정이 뭔가를 던졌는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예요. 지금 떡밥도 막 물어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반기문 변수의 수혜주로 최 2등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러는 게 있단 말이야. 저쪽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막 피해 숙청이 올 것 같고 우리는 우쪽으로 간다고 화를 하지만 그쪽 사람들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희정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수 정당에 있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대연정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사리가 없는 일종의 그 뭐랄까 화합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갑자기 반기문이었고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이 안희정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살짝 그거를 받아 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지민님이 좌청룡 우백호 개념에서의 문재인 호위무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처세를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 자체를 독주로 보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의제로 놓고 본다면 선언했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선언했고 뭐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숙권할 수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선대 캠프도 거의 꾸리는 분위기고요. 특히 몇 개월 전에는 왜 싱크탱크도 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굳히기 하는 거예요. 굳히기. 대선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청와대로 입성해요.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장관, 수석들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수위가 없는 네. 상태고 지금의 장관들과 어느 정도 동거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임명하고 청문회하고 그런 그렇죠. 기간 하려면 하다못해 지금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유일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진영을 꾸릴 수밖에 없는 굳히기 들어가는 건 모양새고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북콘서트의 사회를 보면서 여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분 남편이 시인이었죠. 시인. 조기영 씨인가? 시인인데 나지병이라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안 좋은 고치기 힘든 병인데 부인의 사랑으로 나았다 뭐 이런 순애보 같은 것도 좀 있는 그런 분이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전인범이에요.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이야기 살짝 나올 것 같은데 특전사령관 출신의 전인범 씨가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진짜 군인 그런 사람이랍니다. 북콘서트에서 전인범 씨가 한 말이 문재인은 빨갱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안희정의 대현정이랑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특전사령관 같은 사람들 영입돼가지고 가는 효과나 잘못된 점. 아니 뭐 효과야 있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뭐 문재인에 대해 안티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안티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빵,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군 인권을 뭐 열심히 얘기하시는 쪽에서 이렇게 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왜 지난번에 군에서 가스 뭐 이런 거를 막 이기는 극기훈련 하다가 막 사람이 화생방 극기훈련 화생방 극기훈련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에 그 사실은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사과를 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런 식의 그 훈련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등등이 정말 군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두루두루 이렇게 영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이해는 하나 사실 이게 너무 뭐랄까 오른쪽 눈치는 보면서 왼쪽 눈치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인범 씨가 박지만 동기래요. 여기서 동기. 전인범 같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북풍 조작 같은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쪽 사람들이 투항 같은 것이 미리 쉽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지 못하게 막 뭔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쪽에 가면 저렇게 받아주네 이런 느낌?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오면 대접 받는다고. 영입한 사람들은 분명히 관련돼 있는 어떤 보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겠죠. 이제 그 집권 이후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잘 지적했어요. 지금 반문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일사불란하게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 문제를 미국과 연동시켜서 미국에 가서 이제 모략질을 하고 있는 세력도 있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안보에 대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오버하는 셈이 있어요. 또는 이런 전반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저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특전사.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정말 멋있게 하더라. 나 그런 거는 정말 있어 보이는 건요. 이 선거판에서 진짜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그때 우리가 방송 이야기했죠. 네. 왜 이거를 골랐냐면은 정정을 해줘야 돼. 댓글로 달렸더라고. 금괴 200톤 누머. 금괴 200톤. 난 1000톤으로 들었다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금괴 200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내가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겠다. 근데 그 댓글이 그때 그 전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문재인 대세론의 의미가 그런 금괴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깨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댓글은 뭐라고 달렸냐면 200톤 이런 건 불가능하대. 그 댓글의 내용은 지구상에서 1년에 한 번씩 생산되는 금의 양이 있는데 200톤을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지 200톤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음모론이라도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200톤이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총 그러니까 영국의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는 금괴 총 수가 114톤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하는 총 금괴가. 문재인 화이팅. 아, 빨리 그쪽에 줄을 서야 되겠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루머를 본인이 받아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황당한 루머 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쪽 애들은 그런 걸 믿더라니까. 아니 양을 좀 계산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돈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판국에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문재인 털어서 응.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응. 처마 길이가 조금 더 불법으로 나갔다 이거고 응. 하나 더는 송민수 회고록에 나왔던 그런 정도. 근데 거기도 문재인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금괴가 한 200톤 나와가지고 일자리 좀 만드는 데 쓰겠다 하면 훨씬 좋지 않아요? 참 유쾌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일자리 창출 못합니다. 100톤 해봐야 1조 3천억이고요.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200톤의 금괴를 털어가지고 일자리 만드는데 총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 재원이 2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최순실이 해먹은 게 10조라며.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지 상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어디다 보관해요? 그 집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 지하에. 지하에? 집 밑에. 아, 그 천마 30cm 빠져나온 그 골방에 별장 골방에 아방궁에 근데 방에 한 가득이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킬로로? 몰라 난 계산도 안 부피가 돼. 도저히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이 말대로 200톤이라고 하면요. 1톤 트럭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올라가는 정도 부피를 생각하면 200ton도 부피로 올려 그러면 어마어마할걸요? 요거 한 3평짜리 방 하나 채울 정도 분량 될 거예요. 200톤? 네. 보지도 않은 사람이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그런 꿈을 옛날에 많이 꿨잖아요. 벽돌아 누워서. 만일에 내가 만일에 미국의 포트녹스를 털었을 때는 저 많은 수백 톤의 금을 어떻게 들고 나올 것인가. 내 힘으로는 100kg도 못 들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죠. 금 비중이 2.5네요. 쇠보다 2.3배가 무겁다는 거죠. 물보다 무겁다는 거겠지. 그렇죠. 실제로요. 아, 물보다 1.3배. 내가 금 살짝 좀 전문가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금을 주우려고 돌아다녔었거든. 뭔지 돈 없을 때.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저 바짝바짝. 사람은 행동하는 또라이구만. 이 사람은 아니, 상상하는 아니. 또라이. 나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야. 응. 금은방 같은데 팔려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싹 긁어가지고 용액 같은 거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금인지 아닌지 감별해주거든. 근데 진짜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보는 순간 무게와 색깔만 보고 진짜인지 같이 다 알아버려요. 전문가. 그게 진짜 전문가들이고 다이아 같은 것도 뭐 다이아 감별법이 있어. 다이아 위에다가 뭐 점을 찍어. 사인펜을 이렇게 그어 보면 금이 어떻게 되네 이게 다 있는데 진짜 선수들은 딱 보면 기다 아니다를 금방 알더만. 색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을 만져보면은 진짜 금들을 만져보면